한 의사 선생님이 황상민 박사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환자를 모르겠어요. 의사가 제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 환자 보는 게 저랑 맞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격하고 그렇죠, 맞지 그렇죠.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내 병의 원인과 정체를 파악해서 치료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 대해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니 조금 당혹스러운데요. 전교 1등 수재들만 간다는 의대,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 중 하나인 의사. 6년간 의대에서 공부하고 또 6년을 인턴 레지던트로 수련하고 전문의로서 환자를 만나는 경험을 매일 하고 있음에도 환자에 대해, 환자의 아픔, 통증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고민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통증의 주관성. 바로 우리가 아프다라고 할 때 통증은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는 아픔에 대한 마음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또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환자가 병원에 와가 선생님 저 아파요 할 때 그거를 대부분의 의사들은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네. 이전에 환자한테 어디가 아프세요, 뭐 팔이 아프세요, 다리가 아프세요, 목이 아프세요, 네. 머리가 아프세요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이 통증 반응 차트를 가지고 환자들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또 본인의 환자들을 보니까 상당히 다른 느낌이 들었다고요. 네. 근데 아직 아픔이 뭐라고 보는가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아픔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좀 더 생각하게 된 거가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의사 입장에서 환자가 자기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말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어쨌든 환자가 이것을 통증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리다고 표현해서 어디 그럼 다리가 아프시다고요? 라고 질문을 되물으면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저리다고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영역을 내가 아픔이라고 규정할 것인가가 환자마다 되게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근데 그 아픔이라는 게 어쨌든 환자가 여기서부터 해석을 통해서 규정을 한 게 이제 아픔이라면 어떤 것을 아픔이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인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내 앞에 있는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사전에서는 통증을 우리가 불쾌하고 고통스럽게 느끼는 감각이자 감정적 경험이라고 정의합니다. 통증이란 완전히 주관적인 개인의 마음에 따라 각각 다르게 인식되고 반응한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이러한 개인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물리적, 신체적, 해부학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아픔을 치료하고자 합니다. 아니 왜죠? 내가 통증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나의 통증의 정체가 달라지는데 왜 의사 선생님들은 저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내 몸만 보고 치료를 하려 하시나요? 내 마음을 파악하지 않고 몸의 증상만 없애면 그것이 정말 치료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번 라이브 상담의 내담자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꿈꾸며 환자의 아픔을 치료하고자 했지만 열심히 외운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다양한 환자들 덕에 결국 멘붕 상태에 빠져버린 10년차 통증 전문의이지만 환자를 대할 때는 여전히 초보 의사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통증 전문 의사 선생님입니다. 눈물이 난데. 눈물이 나요, 맞아요. 하지만 앞서 잠시 언급되었던 황상민 박사님의 연구 결과인 통증 인식, 통증 반응 차트를 공부하며 환자들의 아픔을 이해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를 두려워했던 초보 의사에서 진정한 통증 전문의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사 선생님. 그런데 그 길이 쉽기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통증 인식, 반응 차트를 통해 환자의 아픔을 몸의 증상으로만 정의할 수 없다는 것까진 이해했지만 아직 자신의 마음조차 읽을 수 없는 그녀가 환자의 마음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녀가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상담을 함께 지켜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시니까 상당히 어색해 하시네요. 네.
혹시 남편분은 그런 측면에서 저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뭐 이런 반응, 통증 반응을 혹시 보이시지는 않으세요? 남편은 늘 아프다고 해요. 남편은 늘 아프다고 그러세요? 네. 주로 어디를 많이 아프다고 그러세요? 주로 가려움. 가려움. 예, 어깨가 많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예. 그 말은 남편분은 항상 긴장한 상태로 살고, 맞아요. 또 본인이 아픈 거를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냥 웬만큼 무시하고 참으면서 지내려고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읽히는데, 네. 통증 전문의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남편은 그냥 사는 게 아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사는 게 고다. 네. 수행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통증 전문의로서, 그리고 또 집에서 이 수행하는 마음으로 항상 통증을 안고 사는 남편과 더불어 지내니까 통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그것이 사람들마다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겠네요. 저도 모르게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정리해 보거나 그런 적이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들만 잘 처치해서 돌려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넌 통증 전문이니까 널 환자들을 보고 환자가 느끼는 통증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은 분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실제로는 통증 전문의는 아프다고 오는 사람한테 그냥 주사를 찌르거나 약을 먹이거나 아니면 도수 치료를 보내거나 그거 하기 바쁘지, 무슨 이 사람들이 통증 정체가 뭘까? 이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는데 뭐 팔이 아프냐, 다리가 아프냐, 목이 아프냐 하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프면 왜 아플까? 이 아픔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생로병사, 살아있는 것이 다 아픔이라는 그 말이 아직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상태로 환자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픔에 대한 진단과 처치, 그리고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 통증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통증 반응 차트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아픔을 본인이 파악을 하고, 또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 어떤 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이 환자들이 아프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러 지금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통증 차트, 즉 통증 인식, 통증 반응 분류 시스템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인 통증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형별로 정리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의 연구 결과물이랍니다. 의학 사전에서도 분명 통증은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감각으로 개인의 상황과 과거의 경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사 선생님들은 통증을 몸의 문제로만 진단하고 처치했죠. 심지어 통증이 무엇인지는 규정하지 못한 채 통증이 있으면 곧 병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황 박사님이 통증, 아픔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마음을 연구, 분석하여 통증 인식과 통증 반응에 대해 각각 8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했답니다. 그리고 이 연구 자료는 이 초보 의사의 마음을 가진 10년차 통증 전문 의사 선생님이 통증의 주관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연을 한번 차근히 읽어봐 주시면서 알려주시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일전에 황심소 통증 시리즈 방송에 잠시 출연했던 통증 전문의입니다. 통증 진료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병원도 계속 생겨나고 있지만 통증이라는 증상의 주관성 때문에 진료를 본다는 것은 저에게 자괴감과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주관적인 호소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잠깐만요. 통증이라는 증상의 주관성 때문에 진료를 본다는 것은 저에게 자괴감과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병원에 갈 때는 또 본인이 아프다라는 것 때문에 통증 전문의를 찾아갈 때는 저 의사 선생님은 제가 아파요 하면 딱 그 아픈 거 팔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하는 걸 딱 보는 순간 또는 듣는 순간 너의 아픔은 이러이런 이유로 생겨났고 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딱 주사를 놔주거나 약을 주고 진료가 끝날 걸 기대하고 올 것 같은데 통증이라는 증상의 주관성 때문에 본인이 진료를 본다는 게 자괴감과 혼란의 연속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아프다는 환자의 입장에서 막연히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표현이시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환자가 아프다는 곳이 뭐 허리면 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 환자분은 허리가 정말 안 좋은데도 저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이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잘 지내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아파서 뭐 일을 아예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말은 이 엑스레이 같은 걸 찍든지 했을 때 나온 그 물리적으로 보니까 뼈도 멀쩡하고 근육에도 뭐 특별한 염증 증상도 없는데 이 사람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는 상황이 된다. 네네네. 그럴 때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저는 되게 기계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게 이 사람이 되게 예민하구나. 대학에서 수련회 때 교수님께 배운 대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죠. 아니 기계는 아프다고 소리를 안 하죠. 그냥 고장나서 널브러지는 게 기계인데. 이제 감각의 이제 뭐 역치값이 많이 낮아져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보통은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느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면 통증으로 인식한다고 치면 그 감각의 정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박수를 친든 뭐 안든 이럴 때 이런 감각이 아프다고 느끼지 않는데 이렇게 만성 통증이 되신 분들은 피부나 이런 데까지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고 하시거나 그렇죠. 스쳐가는 바람에도 칼날을 에이는 듯한 아픔을 저는 느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인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만성 통증 환자였군요.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감각 통증이 어쨌든 경고 신호가 울리는 그 감각의 역치값이 많이 낮아져 있다. 이렇게 그냥 일단은. 그 참 100년 전, 한 네. 150년 전에 처음에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시작이 될 때 그 심리학자들은 뭐를 연구를 했냐면 인간의 신체에서 어떤 감각이 되는 자극을 줬을 때 그 감각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 느끼느냐 이런 것을 찾아내면서 이것이 마음이 작동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심리학 연구를 시작했는데 지금 그 경험을 본인은 병원에 오는 환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네요.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네요.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과거의 심리학자들도 몸과 마음의 관계, 즉 마음의 아픔이 몸의 아픔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못한 채 시각, 촉각, 청각 등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으로 감각의 정도를 측정하여 마음의 존재를 파악하려고 했죠. 통증이란 내 마음이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삶에서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어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막연할 때, 나의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그 혼란이 드러나는 것이죠. 한편 통증 전문의 선생님은 내 앞에 있는 이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정체는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 탐색해보기보다는 몸만 다루는 의사로 트레이닝을 받았다네요. 이러한 갈등 속에 통증 전문의가 통증을 겪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몰라 통증 전문이라도 아픔을 겪는 이 재미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냥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상당히 예민해서 통증을 느끼는구나.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통증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내가 심리학자도 아니고 심리 치료하는 사람도 아닌데 나는 통증 전문의인데 내가 치료해야 될 통증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내가 치료해야 될 통증은 대체 정체가 무엇이란 말인가? 네네. 이런 자괴감과 네네. 처음에 들었죠. 혼란의 연속이었다라는 네. 건 통증을 치료한다는 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네. 이런 고민이 들었다. 이 말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자괴감과 혼란은 언제부터 겪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 진료를 보고 환자들이 이제 제가 배운 정형화된 환자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부터 처음 환자를 보고라는 표현은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몇 년 정도의 인턴과 레지던트와 수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처음 환자를 보고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6년 반 걸렸어요. 6년 반. 네. 의대 6년 끝나고도 6년 반이 더 지난 다음에 네. 이제 그때야 본인이 환자를 볼 때 처음 환자를 보고 네. 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네요. 네네. 아, 그런데 의대 6년 졸업하고도 또 6년 반 동안 지나는 동안에 네. 그러면 본인은 환자를 안 보고 뭘 봤나요? 그때는 이제 주로 이제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교수님의 이제 결정을 따라갔죠. 네,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하는구나 하면은 그 처방 스타일을 배우거나 뭐 어떤 시술을 하시는구나 이러면 이제 그 시술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그대로 배웠던 것 같아요. 교수님의 오더가 곧 정답이니까 그걸 따라가는 게 저의 역할이었죠. 의대에서 수련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마치 주인님의 명령을 받들고 있는 하인의 모습인 상태로 지낸다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정말 몸만 보고 몸만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내게 될 것 같군요. 노예는 마음이 없는 말하는 기계이다 라는 로마 속담이 있잖아요. 대학병원에서 의사로서 수련받는 것이 마치 말하는 기계로 지내야 한다는 뜻인 듯하여 갑자기 마음이 짠해집니다. 이 의대를 졸업하고 네.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지나면서 네네. 펠로우까지. 본인이 펠로까지 네. 하면서 네네. 본인이 한 일이라는 거는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교수님을 보고 네네. 교수님이 하는 거를 따라 하더라 네네. 하는 것이 본인이 나름대로 수련을 받는 기간이었다. 네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그냥 환자가 어떤 병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것보다는 일단 교수님이 그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거를 열심히 배우는 그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네요. 그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의 통증이라는 생각 자체는 안 하고 난 것 같아요. 와, 이건 전기를 누설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환자의 병이라는 거는 뭐다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에 넣은 내용을 가지고 네. 그냥 교수님이 치료를 하니까 네. 환자가 이야기하는 아픔이나 병이라는 건 다 교수님이 판단하고 교수님이 하니까 나는 교수님이 무슨 병에는 무슨 치료를 어떻게 한다 그거를 네. 열심히 따라하는 거. 네네. 그리고 뭐 어차피 그 환자는 내 환자가 아니라 교수님 환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네. 그렇게 이제 수련을 받는 시간을 6년 반 정도를 보냈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나의 환자를 보게 된 게 이제 로컬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를 이제 네. 직접 보게 된 거네요. 네. 그럴 때 이제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때 눈앞에 환자에 대해서 내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눈앞에 있는 환자는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네. 모르죠. 뭘 알아요. 근데 대학병원에 있을 때 환자들처럼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교수님이 그냥 뭐 해 이러면은 그냥 다 따라왔어요, 환자들이. 근데 그렇죠. 이제 엄청 저에게 따져묻는 환자들이 많았고요. 로컬 병원, 개원하여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 대학병원의 환자와 완전히 다른 고장난 기계를 대하게 된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의사 말을 참 잘 듣는데 동네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마치 말하는 망가진 기계처럼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말 못하는 기계인 의사를 마치 말로 죽이겠다는 듯이 따져요.
네. 로컬 병원에서 이제 본인 환자를 보니까, 네. 환자들이 따져 묻는다. 그게 네. 무슨 말이에요? 환자들이 따져 묻는다는 게.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뭐 설명을 하면, 근데 사실 전형적이지 않은 케이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대부분이 설명을 할수 없는 전형적인 게- 케이스가 아니죠. 본인은 네. 전형적인 케이스는 한 케이스밖에 본 적이 없으니까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모든 환자들은 전형적이지 않은 케이스야. 네, 그러니까 네.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제 스스로 제 말이 앞뒤도 안 맞고 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배운 어떤 이제 조각들을 모아서 그냥 환자에게 급하니까 일단 막 얘기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그럴 때 진짜 난감했겠네요. 네, 그래서 저 환자 보는 게 저랑 맞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환자 보는 게 나랑 맞지 않구나. 네네네. 성격하고 그렇죠, 맞지 그렇죠.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10년을 넘게 수련했는데도 모르겠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내 성격하고 맞지 않아. 네네. 근데 참 놀랍지 아, 않아요? 눈물이 난데. 눈물이 나요. 맞아요. 근데 네네. 놀랍지 않아요? 네네. 분명히 내가 6년 공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6년 반 동안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했는데, 인턴, 레지던, 펠로까지 하면서 다 수련을 했는데, 의사로서 내 환자를 이제 드디어, 교수님의 환자도 아니야, 내 환자를 딱 봤는데, 이 사람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그동안 배운 내용이 내 머릿속에 다 있고, 내가 교수님 하는 거를 지켜본 환자만 해도 수백 명, 수천 명이니까, 네네. 내 머릿속에서 이 사람은 케이스 29분에 어떤 병명으로 어떻게 치료된다 머릿속에 팍팍팍 넣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거네요. 안 나오죠.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이거는 내가 그동안 본 케이스하고 연결조차 할 수 없는 새 네. 케이스야. 네. 와, 놀라운 케이스야. 네. 이걸 어떻게 내가 파악을 해야 되나? 본인도 모르는 안드로메다에서 이 환자가 왔나 보다 싶어가지고 안드로메다 언어로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환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아. 네. 이 멘붕 상황에 네, 빠졌다는 거네요. 맞아요. 네. 내 환자가 되니까 이 내 환자가 갑자기 내한테 질문을 해. 네. 질문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 네.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도 못 알아들을 때는 그냥 예예만 하더니 내 환자의 이거 신기한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자책하는 걸로 그냥 또 넘어갔던 거예요. 본인은 자책을 했군요. 네, 내가 부족해서. 교수님은 내가 부족해서, 다 그렇죠. 알고 한 얘기지만 나는 모르고 네. 냈구나. 이렇게. 그렇죠. 흉내만 냈군요. 네. 로맨으로서의 그 자책하는 네네. 마음을 원단으로 냈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고민.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고민. 나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겪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아무것도 나에게 모르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마음을 정리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상담을 받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디에서 믿고 나의 마음의 아픔을 무작정 털어놓기에는 불안하기만 하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내가 부족해서, 다 그렇죠. 알고 한 얘기지만 나는 모르고 냈구나. 이렇게. 그렇죠. 흉내만 냈군요. 네. 로맨으로서의 그 자책하는 네네. 마음을 원단으로 냈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관두고. 잘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았어요. 관뒀어요. 네. 이게 내한테 안 맞는 네. 거다. 네. 의사로서 내가 환자를 본다는 게 대체 그렇죠. 어떤 의미인가? 네. 그리고
병원에 와가지고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데 네.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나의 역할이 뭐고 의사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뭔가? 이런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것 같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네. 눈물까지 걸썩이시고.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이에요? 그 의사 못하겠다고 로컬 병원에서 그만둔 게. 그게 이제, 한 6년 전인가? 6년 전이에요. 예,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솔직하게 또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그동안 진짜 이 통증 전문의로서 지금은 이제 선생이 어떤 환자가 와도 두렵지 않다. 너는 다 통증 반응 차트로 보면 다 이 분류가 되고 너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딱 니를 보기만 해도 너의 통증의 정체는 난 파악한다.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 과거를 네. 생각해 보니까 진짜 눈물이 나는 상황이 네. 되니까 훨씬 마음은 편하잖아요. 그죠? 지금 많이 편해졌죠. 그렇죠. 옛날 같으면 그냥 나 의사 못해. 내한테 적성이 안 맞아. 이러고 그만뒀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럼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다는 이야기인가요? 네네. 저 헷갈리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인데. 5년 전이요. 5년 전, 예. 그만뒀다가 이 본인이 어떤 계기로 다시 환자를 보기 시작을 한 건가요? 그게 이제, 마취 일을 하다가 네. 황심소를 듣고 이제 박사님 상담을 받게 되면서 통증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이 딱 처음에 상담 받을 때 주관적인 그 주관성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지금 선생이 통증이라는 증상이 주관성이다라는 인식을 그때 하게 됐다는 근데 거네요. 듣자마자 딱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그랬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아. 생각을 그제야 사실 제대로 파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통증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구분되는 건데, 또 통증이라는 것은 신체에 있는 해부학적인 생리적인 어떤 또 호르몬적인 지표나 신경 전달 물질의 수치나 혈액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수치에 의해 가지고 통증의 강도가 사람들한테 아주 기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배웠는데, 그렇죠. 내하고 상담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아픔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각각의 사람들이 아픔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은 지극히 심리적인 현상이다 그렇죠. 예.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뚱 하고 뒤통수를 얻어맞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이 통증 환자를 내가 진료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가졌던 것은 내가 부족했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네요. 그것도 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환자들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네. 환자들이 대체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환자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건가요? 근데 이제 살펴보려고 하니까 너무 그냥 막연한데. 네. 이 통증 반응표를 보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어떤 기준점 같은 게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새롭게 의지할 곳이 생겨서 좋았어요. 누군가가 선생 얼마나 통증 환자를 치료하느라고 힘들어하세요. 여기에 너에게 금도끼를 주마 이러면서 누군가가 통증 반응표라는 거를 줬다는 거네요. 네네네. 그 박사님 상담 받고 이제 박사님께서 이 연구 자료로 주셨는데. 내가 통증 반응표를 주셨는데. 심리학자가 만든 통증 반응표라는 거를 본인한테 줬다. 그쵸. 상당히 역사적인 일이네요. 네. 통증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통증이 가지는 주관적인 특성,
또 심리적인 특성은 이겁니다 라고 해서 본인한테 알려준 사람, 혹시 아니면 학교에서 의대를 다니거나 수련 받는 동안에 혹시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없죠. 예, 전혀 없어요. 없어요? 네. 심리학자인 황상민이도 연구를 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그 통증 반응표를 왜 통증 전문 의사분들, 그것도 매일 하는 일이 아파요 아파요 하는 통증 환자들을 늘 치료하는 의사분들이 대학병원에서 10년 이상 공부하고 수련하는 동안에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안 들어봤다라는 건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증을 워낙에 인간에 대해서 좀 기계적으로 배우고 통증 자체가 약간 없어져야 하는 어떤 통증 자체가 병이다, 거의 그 수준까지 나중에 사고가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통증 자체가 없어져야, 병이다라고 예, 생각하는, 없어져야 하는. 제거되어야 예, 되는 예. 정상이라고 보는 것이 의사로서, 또 네. 의사로서 본인이 훈련받고 수련받는 동안에 가진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거 외에는 통증이나 인간의 아픔에 대해서는 생각을 거의 한 번도 안 해봤다라는 거네요. 네.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반응이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물고기도 아픔을 느낀다. 그래서 물고기의 아픔을 줄여주기 위해서 회 뜨잖아요. 그럴 때도 고통을 덜 느끼게 회를 떠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진짜 저분들이야말로 아픔이라는 거, 통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이 가지는 주관적인 심리적인 현상이라는 거를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부처님이 모든 생명체는 고귀하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을 내서 이야기하는 것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아픔이고, 또 그 아픔이라는 것은 생로병사의 그 순간순간마다 인간은 아픔을 느낀다라는 이 말뜻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 모든 생명은 귀하다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물고기의 아픔까지도 생각해주는 그분들의 참 심리 세계는 참 놀랍도다, 이런 생각은 제가 해본 적은 있거든요. 환자들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네. 내가 기계적으로 제거해야 될 어떤 정상이나 병이 아니라 그 환자가 자기 아픔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이런 인식을 하게 됐다, 이 말이네요. 네네네. 근데 이게 참 단순한 표현인데 본인에게 있어서는 진짜 머리를 한 대 치는 듯한 상당히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어떻게 당연한 걸 오히려 되게 잊어버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어떤 철학적인 사고 자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의대 교육에는. 의대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했을 뿐인데 여기까지 흘러왔네요. 철학적인 사고 자체가 아니라 의대 교육에는 인간의 마음을 살펴보는 교육이 아예 없다. 그리고 아픔이라는 것이 인간의 몸에서 나온다 라는 그 생각만 하지, 아픔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고 그것이 몸을 통해서 표현된다라는 생각, 그 인식 자체가 아예 없다. 네네, 없어요. 그래서 아픔이라는 것이 실제로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몸으로 표현된다, 이런 이야기를 만일 네네. 본인을 가르쳤던 의대 선생님한테 한다면 그 통증 전공 선생님은 뭐라고 본인한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다고 할 것 같아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다? 네. 왜? 통증 전공 의대 교수님한테는 인간이 느끼는 아픔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고, 또 그것이 몸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병으로 표현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다라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약간 이런 암묵적인 그런 서로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뭔가요? 통증인가요? 아니면 마음인가요? 그게 마음인 것 같아요. 인간이 마음에 대해서. 는 어차피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네, 의논해봤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의대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니까 그건 이야기조차 하지 마. 그거는 사실 거의 100년 전에 심리학자들이 초기에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의 신체에 있는 이 감각들이 어떻게 기계적인 감각 자극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가, 또 그거를 표현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아파요라든지 차가워요, 뜨거워요 이러는 게 사람들마다 각각 반응하는 게 달라지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심리 반응이다라고 하면서 연구를 하다가 근데 반응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이거를 어떤 과학적인 법칙으로 설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아 그렇구나. 에이 그래 마음은 없는 걸로 하고 심리학은 행동만 연구하는 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1920년부터 미국의 심리학은 마음은 그냥 비행기에 있는 블랙박스라고 생각하고 행동만을 보자 하는 그 믿음으로 1960년대, 70년대까지 인간의 마음을 탐구를 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모르니까 행동만 보자 했던 게 심리학의 역사의 한 부분인데 네. 그러면 대부분의 의대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마음은 어차피 알 수 없는 블랙박스와 같은 거니까 몸만 보자.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마음으로 네. 학생들한테 네. 아픈 거는 마음하고 관계없고 일단 몸하고만 관련된 거야. 그것만 봐. 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이야기네요.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다들 해서 쉬쉬하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 시시하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미국에서 1970년대가 지나면서 마음을 무시하고 행동만 연구하는 심리학이 마음은 분명히 인간에게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연구를 안 한 거는 심리학에 이 문제냐 오류지 않냐 이래가지고 이제 심리학이 행동을 연구하는 거에서 다시 마음 그렇지만 초기에 감각을 연구했던 그거보다는 인간은 뭔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니까 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우리 믿자. 이래가지고 또 지난 한 30년, 40년 동안은 인간의 사고, 인지 이것이 심리학이다. 뭐 이러고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너무 한쪽으로 생각하는 거, 생각이 뭘까? 어떻게 하면 생각하는 인간을 더 잘 연구할까? 아, 그러고 보니까 컴퓨터가 이 정보를 처리하네. 정보 처리하는 인간, 정보 처리하는 인간의 완성은 뭐냐? AI!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심리학 연구가 그쪽으로 또 확 지난 20, 30년 동안 몰리고 그러면 AI처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인간의 신체는 뭐냐? 그러니까 뇌과학. 그러면서 이제 의사하고 이제 그래 우리도 뇌, 신경 이런 거 좋아해. 그거 연구해. 이러면서 뭔가 마음을 뇌나 신경에서 찾자. 맞아요. 네. 아, 그거는 또 대학병원에 있을 때 이야기는 들어본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과가 하는 일이 주로 이제 어떤 신경에 처치를 하고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통증이 해결이 안 되면 정신과로 가는 거죠. 아, 정신과에 의뢰를 하게 되죠. 예. 본인은 좀 더 기계적이고 생리적이고 신체적인 걸 하니까 신경 차단을 하고 그래도 별로 효과가 없고 계속 아파요 하면 그런 이제 친구들은 정신과로 주로 보내기도 한다 이 말이네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본인 나름대로 통증에 대한 생각이 이제 조금은 달라졌다 아니면 네네네. 변화되었다 뭐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좀 달라진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통증이라는 게 그 개개인이 뭔가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뭐 역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부위를 계속 주목하고 염려하면서 역치값이 부위마다 다르거든요, 몸에서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삶에서 뭔가 어떤 걱정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거를 어떤 몸으로 돌려서 몸에 대해서 스스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통증을 조금 외면하거나 회피하면 좀 통증을 더 키울 수도 있고 되게 이제 그런 식으로 개인의 이제 해석이나 그런 게 반영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진료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주관적인 호소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런 네네네.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제가 당황스러웠던 이제 그 주관성에 대한 표현들을 조금 쓴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맥락이 없이 처음에 네. 환자들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거 증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항상 되게 당황스러웠던 거를 반영하는 의미에서 쓴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실제로 환자들이 뭐 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당겨서 그럴 수가 없다. 특정 동작에서 힘이 안 들어간다 등의 표현까지 네. 다양한 주관적인 호소들에 대해서 기존의 진료 방식은 아픈 위치에 따라 증상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진료 방식과 본인이 환자의 주관적인 반응에 대해서 네. 구분할 수 있게 되는 네네. 또 그거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네. 진료 방식 네, 그쵸.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때는 통증을 호소하는 그 부위 중심으로 해서 환자들을 이제 사람을 개개인으로 본 게 아니라 모든 환자들을 부위마다 분류해서 카테고리를 나눴던 진료들이고 몸을 중심으로 한 트레이닝을 받은 대로 통증이 나타난 부위별로 환자들을 분류했죠. 그러니까 이게 통념적이고 보통 의대에서 배우고 그죠? 네. 대부분의 의사들은 네네네. 이 환자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쵸. 통증이라는 것이 어떤 신체 부위에서 네. 나오는가를 신체 부위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그쵸. 소고기 신체 부위에 따라서 그게 네. 맛이 다를 것이고 값도 달라지는 네. 것처럼 그렇게 통증도 구분한다 이 말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증이라는 것도 신체에 딱 해부도 놓고 이 각각의 신체 부위마다 어떤 통증이 나온다라는 거를 분류를 하는 것이 네네. 기본적으로 의대에서 통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방식이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모든 환자한테 네. 긴장이 되면 경추 통증, 허리 근육 긴장했으면 요추 질환, 네네네. 그 다음에 어깨가 아프다면 어깨 석회성 근염 네네네. 또는 유착성 관절 낭종. 그러니까 이제 그 부위에서 뭔가 정상이라기에는 좀 다른 변이가 있는 부분들을 갖다 진단명을 만든 건데 그래도 다 포함이 안 되니까 결국은 경추통 이런 진단명도 있어요. 요추통도 진단명이 통증은 불쾌한 감각이라는 것밖에는 알지 못하니까 통증이 나타난 부위를 곧 진단명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체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 그 신체 부위 이름을 병명이라고 부르는 그쵸. 것이 그 통증 자체를 그냥 병명으로도 붙일 수 있어요. 예. 이름 붙이기는 편하고 좋겠네요. 해부학적으로 네네. 그 신체 부위만 알면 그쵸. 그냥 그거를 병명이라고 붙이면 되니까. 그쵸. 근데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하위 질환들의 이제 특징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거고. 예. 그러면 욱신욱신 쑤시다 그러면 염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게 만져지는 것 같습니다 하면 경직이 있는 것 같다 말이죠. 오이 나도 거의 지금 생하고 거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의사 코스프레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그럼요라뇨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전교 1등만 배울 수 있는 특수한 분야라고 지금 표장을 해야지. 지금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 따른 하위 질환의 분류로 나눠 환자를 보는데 네. 이거 참 쉽고 편하네요. 그쵸. 그런데 왜 본인이 이렇게 환자를 볼 때 어려움을 그렇게 심하게 느꼈어요?
몸을 중심으로 트레이닝을 받았으면 배운 대로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였나요? 그러니까 진단명 넣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네, 환자랑 일단 대화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진료를 본다는 거는 어쨌든 그 환자가 자신에 대해서 자신 증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예. 그거에 맞는 처치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니까 그 환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환자는 자기에 대해서 이해를 받았다는 느낌을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진료를 받을 때. 그렇죠, 그렇죠. 의사가 병명은 붙이긴 했으나 네. 내가 아픈 거에 대해서 의사 설명은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고,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거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네. 대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분들이 사실 제일 많긴 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 정말 아예 이제 이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자괴감이 심하게 드는. 제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니 환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두려웠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무식했어. 네가 어떻게 이 의대 교육의 심오함을 알고 의사들이 하는 진료에 이 심오함을 이해를 할 수 있겠니? 그건 네 무식의 탓이라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주사 한 대 주고 약 처방전 써가지고 약 받아 가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 이제 제 스스로도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제가 어떤 의사로 살아야 할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호소하는 부위에 따른 하위 질환의 분류로 나누어 환자를 봅니다. 네. 하지만 자신의 주관적인 통증을 설명하고 그에 합당한 처치를 바라고 온 환자들에게 이러한 진단명들은 환자에게 맞는 조언이나 치료를 선택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보편적으로 통증 클리닉에서 행해지는 치료 방식에는 약 처방, 물리치료, 도수치료, 신경차단술, 인대 강화 주사, 핌스 치료와 같은 치료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 그 환자와 비교적 잘 맞는 듯하여 효과가 있으면 이 치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만일 환자에게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면, 즉 환자의 통증이 완화되는 데 별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 나오면 다른 치료 방법을 써보는 그런 대응을 합니다. 전형적으로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증상에 대해 아픔을 완화시켜 줄 것 같은 대응을 한다는 의미의 대증요법입니다. 저는 신경차단술을 중심으로 주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정말 저가 하는 치료법이 환자의 아픔을 완화시켜 주거나 치료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내가 무슨 치료를 하는지에 대한 항상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의구심이 한때는 저가 하는 의술 행위에 대한 불안감과 자괴감으로 발전하여 거의 모든 진료를 포기하는 상태에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통증 진료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황상민 박사님의 통증 반응 분류 시스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사님의 통증 심리 연구를 통해 정리한 통증 반응 분류 시스템이 저의 진료실에 환자가 겪는 아픔의 정체를 의사인 저가 파악하는 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황심소에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근데 이렇게 본인이 간단하게 사연을 보낸 내용에 대해서 나로서는 본인이 지난 5, 6년 동안 겪었을 혼란과 또 자괴감, 또 거기에서 극복하는 인간 승리, 아니면 통증 전문의 선생의 새로운 의사로서의 재탄생,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 같거든요. 또 다시 기억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본인도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죠, 그죠? 네. 그런데 본인은 지금 그것이 통증 반응 분류 시스템을 본인이 알고 또 그거를 본인 진료실에서 환자가 겪는 아픔의 정체를 의사인 본인이 알게 됨으로써 이런 큰 발전과 변화를 겪었다. 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의대에서 그냥 통념적으로 마음은 알 수 없으니까 마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신체만 봐야 돼. 신체의 아픔, 통증은 그냥 아프다고 하는 거 그거 각각 신체 부위에 따라서 그 아프다는 증상만 없애버려. 라고 하면서 신경 차단술을 하면서 나는 통증 전문의로서 잘 지내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통증 치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진료가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막연하게는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지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막연하게 느끼긴 다들 하실 것 같아요. 예. 단순히 신체 문제가 네. 아니라는 걸 막연히 느끼긴 할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근데 굳이 그걸 그러니까 그걸 몰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보통. 예. 그러니까 몰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예. 알면 먹고 사는데 더 도움이 된다. 그거는 지금 선생이 본인의 네. 체험으로 알게 된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지금까지 통증 전문의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굳이 통증 반응 분류 시스템, 특히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심리적인 이유들, 이런 거를 몰라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모른 채로 열심히 통증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의사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네. 혹시 만에 하나 선생처럼 통증 반응 분류 시스템을 알고 났더니, 아니 제가 치료하는 통증 환자를 대하는 저 마음도 달라지고, 제가 통증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 도움이 되는 수준이 됐어요. 이런 거를 알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럼요. 예. 역시 선생은 이 동료 통증 전문 의사분들에게 이 복음과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싶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참 훌륭한 이타적 정신을 또 보이시네요.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생기지 않으실까요? 관심 있는 분들 예. 많이 생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오늘의 내담자는 자신이 통증의학 전문의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의사로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지 못한 채 의과대학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인턴 레지던트 시절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따랐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은 모두 자신의 아픔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소한 반응만 보일 뿐이었어요. 10년차 통증 전문의이지만 환자를 대할 때는 초보 의사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이 통증 전문의는 환자가 점점 두려워지며 직업적 고뇌와 함께 자신의 마음의 아픔만 커져갔죠. 그러다가 황삼인 박사님의 통증인식, 통증반응 분류 시스템을 만나게 되는데요. 통증인식, 통증반응 분류 시스템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인 통증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형별로 정리한 자료랍니다. 어떤 한 사람은 통증을 무엇이라고 받아들이는가, 또 그 통증을 느꼈을 때 의사는 무엇이라 진단하고 환자는 어떤 반응으로 처치하는가. 이 통증 전문의에게는 마치 하늘에서 계시가 내린 것처럼 자신을 구원해 줄 것만 같은 연구 자료였어요. 이 자료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나의 의사생활의 갈등이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을 만큼의 충격이었죠. 이 통증 차트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통증 차트라는 비법서를 얻었으니 이 의사 선생님의 마음의 아픔은 저절로 해소될 수 있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내담자가 WPI 심리상담, 심리치료로 어떤 도움을 받는지 더 구체적인 과정을 알고 싶다면 이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의 4월 사례 분석 세미나에 참여하세요. 4월 주제, 아픔과 통증의 심리에 맞추어 각 사람이 느끼는 아픔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 황심소 영상의 구체적인 해설 강의를 듣고 당신의 아픔과 통증에 대한 통찰을 얻어보세요.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샵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샵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